이보시오. 여기가 어디요? 오늘은 밀린 월급을 받기 위한 통한해 보고서 끝판왕 하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1653년 여름,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소속 스페르베르호는 지금의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인 바타비아에서 일본 나가사키로 가는 도중 태풍을 만나 난파되어 버립니다. 가까스로 살아남은 36명의 선원들은 낯선 해안가로 떠내려왔고 그들의 앞에 낯선 옷과 머리를 한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난파된 곳에서 사람을 보니까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이보시오. 여기가 어디요? 라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이 낯선 사람들은 듣지도 않고 냅다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무장한 군사들이 등장해 주위를 둘러쌌고 놀란 선원들이 땅에 납작 엎드리자 이들을 데리고 어디론가 가는데 이들 중 23살의 청년도 있었습니다. 문맹이었던 대다수의 선원들과는 달리 부유한 집안에서 자라서 글교육을 받은 그는 동인도 회사에 서기로 취직해서 일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때부터 난파되어 도착한 낯선 나라에 대해서 자신이 경험한 사건들을 전부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이곳에서 13년이라는 세월을 보낼 거라고는 요만큼도 생각하지 못한 채 말이죠. 하멜은 처음 만난 조선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들은 중국식 복장을 하고 있었지만 머리엔 말총으로 짠 모자를 쓰고 있었다. 해적이나 본토에서 추방된 중국인들이 사는 곳에 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우리는 모두 겁을 먹었다. 자, 반대로 제주 목사 이원진의 장기에도 하멜 일행의 외모에 대한 묘사가 있는데 이들은 파란 눈에 코가 높고 노란 머리에 수염이 짧았는데 구렛나룻은 깎고 콧수염만 남긴 자도 있었습니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멜 일행과 조선인들이 본 서로의 첫인상이며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멜 표류기의 시작입니다. 17세기 네덜란드는 대항해 시대를 거치며 무역과 금융업으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가 되었고 이 거대 자본을 바탕으로 인도네시아에 설립된 동인도 회사는 싱가폴과 일본, 스리랑카, 중국, 광저우, 페르시아 등에도 지부를 두며 막대한 무역 수익을 올리고 있었죠. 하지만 당시 조선은 코리아라는 이름을 제외하고는 알려진 게 거의 없는 나라였고 하멜이 난파당했을 때는 효종의 재위기였습니다.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이항법이 보급되어 인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었고 유교는 더욱더 보수화되었으며 서양과 직접적인 교류는 없었지만 나선 정벌 등을 거치며 서양의 화약 무기 수준은 인지하고 있는 상태였죠. 또한 병자호란 이후 청나라에서 볼모 생활을 하던 효종은 북벌을 핑계로 군사력을 기르고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했었습니다. 이런 때 조정에서는 갑자기 떠내려온 36명의 통역 겸 조사원으로 박연이라는 사람을 제주로 내려보냈는데 박연은 사실 야너스 벨테브레라는 하멜에 앞서 조선에 귀화한 네덜란드인이었습니다. 벨테브레는 1627년 우베르케르크호를 타고 역시나 일본 나가사키를 향해 가던 중 제주도에 표착하게 되었고 다른 네덜란드 동료 둘과 함께 서울로 호송되었습니다. 당시 조선은 통교하고 있는 국가 중 접경국가 출신 표류자는 직접 송환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무조건 명나라로 보내서 조치를 의탁하는 것이 관례였는데 당시 중국은 명청 교체기를 보내면서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자 조선은 일본에 대신 송환을 의탁하려고 했지만 일본도 또 당시 기독교인들을 가쿠레 키리스탄이라고 부르면서 기독교를 엄청나게 탄압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벨테브레라는 사람이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거절해버렸고 그러자 조선은 벨테브레의 송환을 포기해버립니다. 우리는 방법이 없어. 어떻게 하겠어? 에라 모르겠다. 울며 겨자 먹기로 조선에 정착하게 된 벨테브레는 조선 최초의 귀화인이자 관직을 받은 최초의 서양인이 되어서 지금의 수도 방위사령부 격인 훈련도감에서 일하게 됩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는 병법의 재주가 있어 대포를 정교하게 만들었고 병자호란과 정묘호란으로 정세가 혼란스럽던 조선에서도 서양의 최신 군사기술을 보유한 벨테브레가 꼭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조선 땅에서 26년을 보내고 있던 중 1653년에 갑자기 같은 네덜란드인인 하멜 일행이 나타난 거죠.
벨테브레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일반 선원, 포수, 조타수, 항해사, 요리사 등 다양한 직업의 사람들이 있었고 표류선에 가지고 있었던 물품은 다양한 크기의 화포, 조총 등의 무기류와 은 600냥, 모래시계, 망원경, 거울 등 첨단 서양 문물이었습니다. 이 하멜 일행과 벨테브레는 서로를 보고 깜짝 놀라서 어머 네덜란드인 아니에요 하면서 대화를 해보려고 했는데 벨테브레가 26년 동안 조선에 있었잖아요. 네덜란드어를 다 까먹은 거예요. 그래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었고 하멜 일행과 한 달여를 함께 지내며 모국어를 회복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박연과 하멜이 처음 만났을 때 함께 있던 조선인 관리는 하멜 일행에게 자,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아느냐? 라고 묻자 하멜 일행들은 반가워하면서 어머 네덜란드인이네요 하니까 이 조선인이 피식 웃으면서 훗 아니다 이 사람은 조선인이다 라면서 신원을 확실히 했고 벨테브레가 막 네덜란드를 까먹어서 버벅버벅거리니까 옆에서 역시 조선인이군 하면서 흐뭇해했다고 합니다. 이 하멜 표류기에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어서 마치 사무적인 얘기만 나눈 것처럼 적혀 있지만 조선 측에는 벨테브레가 하멜 일행을 만나고 옷깃이 다 젖도록 펑펑 울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 벨테브레는 하멜 일행을 만나서 자기가 조선에서 어떤 일을 겪었는지를 하소연을 해요. 막 내가 중국에서 거절당하고 일본에서 거절당하고 야 조선에는 니네들 오기 전에 인조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막 나한테 뭐라 그랬는지 알아? 도망치고 싶으면 너 날개가 있으면 어디 한번 날아가 봐라 깔깔 이러면서 나를 엄청 놀렸다. 너네들도 돌아가기 힘들 거다. 어차피 여기 조선에 있을 텐데 잘 한번 마음 붙이고 살아봐라 라는 위로 겸 조언 겸 수다를 떨었고 이를 들은 하멜 일행은 잘 살아보려고 했던 건지 우리도 못 나가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건지 한동안은 얌전히 지냈습니다. 그러나 인생 호락호락하지 않죠. 하멜 일행에게 잘해주던 제주 목사 이원진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퇴직을 하고 새로운 제주 목사가 부임해오게 되는데 이 제주 목사는 하멜 일행이 마음에 안 들었던 건지 정말 식량이 부족했던 건지 보급을 충분히 해주지 않았고 그러자 이 하멜 일행은 탈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해안가에 버려진 배를 발견하고는 이거다 싶어서 그냥 냅다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버렸어요. 우리는 이제 탈출이야 일본으로 하면서 열심히 갔는데 이게 조선 배가 네덜란드 배랑 너무 다른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버벅거리다가 돛대가 그냥 휙 하고 부러져서 그냥 힘없이 해안가로 떠내려와서 탈출에 실패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걸려 곤장을 맞고 한양으로 압송됩니다. 이러한 탈출 시도 끝에 효종 앞에 끌려오게 된 하멜 일행은 자신들을 일본으로 가게 해달라고 간청했으나 회의 끝에 기각되었고 오히려 효종은 이들에게 조선식 이름도 지어주고 호패도 나누어주면서 한양으로 불러들입니다. 자, 이들은 특이하게도 모두 남씨성을 하사받았는데 네덜란드인을 포함한 서양인들을 모두 남만인으로 불렀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조정에서는 이들을 훈련도감에 배치해서 벨테브레처럼 서양 화포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려고 했고 몇몇은 왕의 호위무사로 배치했는데 체격이 우람해서 왕의 권위를 높여주는 좋은 본보기가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효종이 베푼 환영잔치에서 하멜 일행도 네덜란드식 노래와 춤을 선보였는데 이 소문이 퍼져서 대감집에 초청을 받기도 하고 몇몇은 지방의 순회 공연을 다니기도 했습니다. 별다른 오락거리도 없던 시절에 36명이나 되는 서양인 하멜 일행이 얼마나 큰 구경거리였겠어요. 그래서 하멜은 골목길조차 제대로 다닐 수 없었고 어디를 가나 구경꾼들 때문에 편하게 쉬지를 못했다 라며 셀럽의 삶을 한탄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하멜 일행은 조선에 귀화한 중국인들 집에 얹혀 살게 됐는데 왜 때문인지 구박을 받고 살아서 겨울이 되면 중국인들이 너희 집에서 놀면 뭐 할 거니? 나가서 장작이나 좀 해와라 라고 하는 바람에 추위 속에 5km를 걸어서 장작을 구해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멜 일행이 표착한 지 2년쯤 되어가던 1655년 3월 청나라 사신이 조선에 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은 하멜 일행 중 2명이 조선에서는 더 이상 못 살겠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건지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부쉬에 숨어 있다가 청나라 사신 일행에 빰! 하고 뛰어들어서 고국으로 돌려보내주세요 라며 간청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당연히 그들은 그 자리에서 체포가 되어 수감이 되었으나 이 2명 때문에 나머지 하멜 일행과 조선까지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 되고 맙니다. 당시 청나라는 아직 중국 대륙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선과 명나라 잔존 세력과의 접촉, 그리고 조선의 군사력 확충을 경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네덜란드인들이 훅 하고 튀어나오니까 청나라 입장에서는 조선이 서양인들을 대거 영입해서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나 보다 라고 의심할 만한 상황이었던 거죠. 때문에 청나라 사신에게 뇌물을 써가면서 가까스로 사태를 수습한 조정에서는 하멜 일행을 전부 다 죽여야 된다 라는 주장이 힘을 얻게 됐고, 가만히 앉아서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던 이들은 때마침 처소를 지나던 효종의 동생 인평대군을 붙들고 울며불며 사정을 합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효종 또한 청나라 볼모 생활을 경험해서 하멜 일행에게 호의적인 편이라 결국 청나라 사신의 눈에 띌 위험이 없는 전라도 강진의 병영으로 유배가는 것으로 목숨을 부지하게 됩니다. 하멜도 다행히 왕과 그의 동생 덕에 목숨을 보전했다라는 기록을 남겼는데, 물론 청나라 사신들에게 뛰어들었던 그 2명은 감옥에서 사망했지만 하멜이 죽은 건 아니니까요. 자, 그렇게 강진으로 간 나머지 하멜 일행은 각자 자리를 잡고 마을 사람들, 특히 비슷하게 차별받는 처지였던 승려들과 잘 지내며 비교적 평온하게 지냈고, 한 명은 조선인 여자와 결혼까지 했다고 합니다. 자, 하지만 이들의 삶이 이렇게 계속 평온하면 안 될 것 같죠? 왠지 개고생트리를 타야 할 것 같죠? 이들의 평온한 삶은 오래가지 못했으니 17세기 전 지구적인 소빙하기가 찾아오게 되는데, 한반도에서도 동해가 얼어붙고 한여름에도 서리가 내릴 정도였습니다. 전국적으로 찾아온 기근 때문에 하멜 일행 역시 옷이 해질 정도로 자벽을 하고 나무를 해다 팔며 생계를 해결했고, 탁발승처럼 먹을 것을 구걸하고 다녀야 했는데, 특히 1662년에는 눈이 어찌나 많이 왔던지 전라남도 땅끝에서 집과 나무가 모두 눈에 파묻혀서 사람들이 굴을 뚫고 다닐 정도였다라고 적었습니다. 이런 이상기후로 기근이 몇 해를 이어갔는데 7년 동안 일행이 11명이 죽고 22명만이 가까스로 살아남아서 일행은 각자 살 길을 찾아 나주, 여수, 순천 등으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또한 하멜 일행에게 우호적이었던 효종이 사망하고 현종이 즉위하게 되는데, 이 현종은 즉위와 동시에 예송 논쟁에 휘말리게 되면서 하멜 일행은 자연스럽게 조정 대신들의 기억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이때 하멜은 전라 좌수영이 있던 여수에 있었는데, 새로 부임한 좌수사는 하멜 일행에게 우호적이지 않았고, 하멜 또한 새로 부임한 좌수사가 자신들을 뜯어먹을 궁리만 하고 있다라며 불평했죠. 계속해서 좌수사의 행포가 이어지자 하멜 일행 중 8명은 또다시 탈출을 감행하게 되는데, 어설펐던 이전 시도와는 달리 아주 치밀하게 계획했습니다. 우선 이들은 그동안 모아둔 돈을 털어서 배를 구하려고 했는데, 사람들의 의심 때문에 거래가 깨지기 일쑤였고, 몇 배의 웃돈을 주고서야 간신히 작은 어선 하나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물때를 연구하던 하멜 일행은 1666년 9월 4일 새벽, 달이 지는 어두운 시간을 틈타서 배를 띄웠고, 배는 순풍을 따라 남쪽으로 향해 나흘이 지난 9월 8일 목표 지점이던 일본 규슈 해안가에 다다르게 됩니다. 처음 제주에 표착한 지 13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하멜 일행이 도착한 일본 나가사키에서는 하멜 일행에 대한 정보와 더 나아가서 조선의 군사정보, 선박, 무역 등 세세한 핵심 정보를 단 하루 만에 54개의 정돈된 질문으로 얻어냅니다. 하멜 일행이 13년이나 조선에 억류되어 있었지만 조선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기술에 큰 관심이 없었고, 별다른 정보를 얻지 못한 것과는 굉장히 비교가 되죠. 일본은 이들이 기독교 선교사들이 아니라는 걸 확인한 뒤에 나가사키의 외국인 체류 지역인 대시마에 머물도록 했고, 이후 하멜 일행은 그리운 고국 네덜란드로 돌아가게 됩니다. 네덜란드는 일본을 통해서 그때까지 조선에 살아있던 네덜란드인 나머지 8명의 송환을 요청했는데, 조선 조정에서는 송환 요청을 받을 때까지도 이 네덜란드인들이 탈출했다라는 사실을 인지조차 못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개고생 해가면서 네덜란드에 도착한 하멜은 하멜 표류기라는 책을 쓰게 되는데, 이게 조선이 너무 감명 깊어서 쓴 게 아니라, 내가 안 울려고 안 온 게 아니다, 그동안 논 게 아니다,
업무차 갔다가 개고생하고 온 거니까 교통비랑 밀린 월급이랑 산재 보험까지 싹 다 해서 줘라 라면서 동인도 회사를 상대로 임금을 청구하려고 쓰여진 보고서입니다. 실제로 하멜 표류기를 읽어보면 당사자로서 이 개고생을 직접 체험했다고?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객관적으로 서술되어 있어서 오죽하면 영수증을 읽는 것 같다 라는 후세 학자들의 평도 존재합니다. 실제로 보고서로 작성이 됐으니 납득이 가능한 부분이죠. 자, 이 하멜 표류기는 크게 표류기와 부록, 조선 왕국기로 나뉘어져 있는데 표류기는 네덜란드를 떠난 이후부터 조선에서의 억류 생활을 기록한 일지이고 조선 왕국기는 조선의 정치, 경제, 외교, 지리, 교육, 종교 등 조선에 대한 각종 정보를 기록해둔 부록입니다. 이는 서구인의 시각에서 본 17세기 조선이 담겨있는 귀중한 자료지만 조선 입장에서는 다소 억울할 만큼 비우호적으로 서술되어 있는데 하멜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렇게 고생했고 힘들게 탈출했다 라는 걸 강조해야 더 많은 보험금을 타낼 수 있었을 테니까 그 정도는 감안하고 봐야겠죠. 아무튼 1668년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 하멜 표류기가 정식으로 출판되었고 순식간에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등으로 번역되며 엄청난 인기를 끌게 되어 이 때문인지 동인도 회사는 배가 침몰하면 임금을 주지 않는다 라는 관례를 깨고 하멜에게 13년치 봉급을 지급했습니다. 자, 이후 조선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가 높아지면서 동인도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17위원회는 당시 건조 중이던 쾌속선의 이름을 코리아호로 명명합니다. 왜 이름을 코리아호라고 지었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았는데 향후 코리아호의 항해 일지 등을 미루어 짐작해 봤을 때 조선과의 직교역을 위해 건조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철저하게 이익에 따라 움직이던 동인도 회사가 일개 선원의 보고서 하나로 코리아호를 만들지는 않았을 테고 17세기 당시 동북아시아 바다에는 조선과 접촉하려던 유럽 국가들의 범선들이 출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네덜란드는 하멜이 표류하기 약 40년 전쯤에 이미 조선 일대를 탐사할 원정대를 꾸렸는데 이름하야 무려 보물섬 원정대였습니다. 당시 선원들 사이에서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짐승들까지도 금은보화를 두르고 다니는 보물섬이 태평양 어디엔가 있다라는 전설이 오래전부터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620년쯤에는 프랑스에서 만든 지도가 유럽에 널리 알려진 상태였고 공교롭게도 당시 조선은 섬으로 알려져 있어서 조선의 존재는 알고 있었지만 그 외에 자세한 정보가 없던 유럽에서는 조선이 금과 보석이 넘치는 부국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보물 섬 원정대였어요. 황금이 넘치는 섬일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거죠. 이렇게 외국에서는 금은보화와 조선을 찾아 눈이 벌게 져서 찾아다니고 있을 때쯤 조선은 강력한 해금 정책을 펼치고 있었고 조선에 올 수 있는 외국배는 특별 허가를 받은 일본 선박뿐이었습니다. 조선과 일본 간 무역은 쓰시마가 독점했고 네덜란드는 이 무역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1630년대 동인도 회사 아시아 총독이던 자크스펙스는 대마도 사람들은 조선과 일본에서 각각 물건을 사다가 상대국에 3배의 가격으로 내다 팔고 있다. 이 무역을 우리가 한다면 많은 이득을 볼 것이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자세한 조선의 사정을 알기도 전이지만 이런 구체적인 무역 관계 정보까지 알고 있었던 거죠. 자, 그렇게 1639년 6월 보물섬 원정대는 조선의 금은과 박굴, 비단과 면, 향료를 싣고 바타비아를 출발합니다. 그러나 태평양에서 풍랑을 만나 실패했지만 굴하지 않고 열심히 1642년, 1643년에도 2차, 3차 원정대가 재차 출발하지만 이번에도 역시 안타깝게 모두 실패하고 말았죠. 그렇게 보물섬 원정대 이후 30년이 지난 1669년 드디어 조선에 대한 관심에 힘입어 네덜란드를 떠난 코리아호는 바타비아에 도착합니다. 하지만 조선의 환상을 갖고 있던 본토 이사회와는 달리 현지 네덜란드 상인들은 조선과의 무역에 매우 회의적이었습니다. 당시 동인도 회사의 이윤에서 가장 큰 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일본과의 무역이었는데 일본은 만약에 네덜란드가 조선과 교역을 하면 우리는 무역관계를 끊어버리겠다 라고 협박하고 어차피 조선은 가난한 농업국가라서 교역할 물품도 적다 라면서 회유까지 합니다.
그러자 일본과의 마찰을 감수해 가면서 조선과의 무역 관계를 열 것인지 고민하던 네덜란드는 결국 일본과의 무역을 선택하게 되는데, 사실 당시 조선에서도 강력한 해금 정책을 펼치고 있어서 네덜란드가 시도했다고 해서 교역에 성공했을 거라고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조선은 17세기 무렵 직접 서양과 교류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번번이 어긋나게 됐고, 이후 조선 해상에서 자취를 감춘 서양 세력은 200여 년 뒤에 총포로 무장한 전함으로 다시 조선을 찾게 됩니다. 그 이후의 역사는 너무나 잘 알려져 있죠. 만약 이때 17세기 조선이 서양 세력을 마주했다면 우리 역사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